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별 셰프의 오만은 인천공항 앞 소박한 밥상에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빛나는 메달보다 뜨거운 김을 뿜는 하얀 쌀밥, 오방색이 춤추는 비빔 한 숟가락이 혀를 넘어 가슴을 뒤흔들었다죠. 밥 없이 하루도 못 견디는 민족의 고집을 비웃던 그는 며칠 만에 전기밥솥을 품에 안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서양의 빵 대신 뜨거운 밥 한 공기가 불러낸 반전이 있었고 그 한 술이 세계 미식 지도를 뒤흔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무대에서도 파리의 별빛 아래에서도 그의 손끝은 늘 고슬고슬한 한국의 쌀을 읊조렸다는데요. 스페인들에게 익숙했던 베이커리를 내려두고 낯선 한국의 밥을 택한 선택이 마드리드 미슐랭의 질서를 흔들고 입맛의 국경을 지웠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안토니오 베가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자란 요리사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았고 현재는 국제적인 레스토랑 체인의 수석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제게 인생이자 열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서양 음식이 늘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맛있는 서양식 식사가 제가 추구하는 식문화 바로 그 자체였죠. 적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 출장을 가던 그때 저는 단순히 한국 음식의 세계적 인기에 대한 조사 차원이라고 생각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고기, 비빔밥, 김치가 인기를 끌고 있으니 그 비결을 알아보자는 회사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조금의 불신이 있었죠. 과연 그렇게 대단할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한국, 그리고 한식을 알아보려고 먼 길을 나선다는 것은 제게 있어서 참 피곤한 일이었고 시간 낭비를 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배가 고팠습니다. 오랜 비행시간 동안 기내식은 그저 그랬고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아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그래서 결국 공항 근처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식사가 밥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말이죠. 한국에서는 이게 참 당연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저 때만 해도 제게 아주 신선한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당황해 물으니 동료 진수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죠. 여기서는 샌드위치나 간단한 파스타 같은 건 못 먹는 건가요? 물론 있지만 여긴 한국이니까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죠. 밥이 없으면 한국인은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해요. 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탄수화물인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진수 씨는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예요. 밥을 중심으로 모든 반찬이 구성되죠. 한번 비빔밥을 먹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마지못해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야채들과 고기가 밥 위에 올려져 있었고 계란 노른자가 그 위에 포인트를 주고 있었어요. 진수 씨는 저에게 모든 재료를 잘 섞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먹어야 하죠? 스페인에서는 이미 조리된 음식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심지어 이 재료들을 다 섞어서 먹으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는 있는 건가요? 참 의문이네요. 그게 바로 한국 식문화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취향대로 섞고 그 과정을 즐기는 거죠. 처음 한 입을 먹었을 때 저는 기대 이상의 맛에 살짝 놀랐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밥이라는 것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제가 머무를 서울의 강남 지역을 둘러보았어요. 거리마다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고 대부분 밥집이라 불리는 곳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줄을 서다니. 스페인에서는 간단히 파스타를 먹거나 빵과 올리브 오일로 끼니를 때우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한국인들의 모습은 꽤 생소하고 낯설었어요. 저녁에는 진수 씨가 소개해준 한국인 셰프 미나 씨를 만났습니다. 미나 씨는 한식과 서양식을 결합한 퓨전 요리로 유명한 셰프였어요. 우리는 전통 한식당에서 만났고 테이블에는 수많은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이건 반찬이라고 해요. 밥과 함께 먹는 작은 요리들이죠. 한국 식사의 핵심은 밥과 다양한 반찬의 조화예요. 왜 한국인들은 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일 뿐인데. 마르코, 당신에게 스페인의 올리브 오일이나 하몽이 단순한 음식인가요? 아니죠. 그건 스페인의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한국인에게 밥은 그런 존재예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고 문화죠. 저는 미나 씨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깊은 것 같네. 하지만 정말 밥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저 배를 채우는 것 뿐인데 말이야. 의문을 품은 채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음식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밥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전날 밤 경험했던 한국 음식에 대해 생각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먹으려고 했지만 미나 씨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죠. 결국 저는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식 아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 호텔에서는 한식 조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이나 된장국, 구운 생선과 밥,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식 조식을 선택했습니다.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놀랐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니 스페인에서는 보통 커피와 토스트 정도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는데 말이죠. 조심스럽게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두 번째 숟가락을 떠먹을 때는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밥에 구운 김을 얹어 먹으니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다 보니 이 아침 식사에는 어떤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음미하며 식사를 하다 진수 씨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떠세요? 한식 조식은? 솔직히 생각보다 괜찮네요. 든든하고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밥심의 시작이에요. 한국인들은 아침에 든든히 밥을 먹어야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오전에는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광장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진수 씨가 가장 유명한 빈대떡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건 녹두로 만든 빈대떡이에요.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죠. 저는 노란색의 둥근 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어요.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하지만 스페인의 토르티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의 음식은 비슷한 점이 많죠. 하지만 한국 음식의 특별한 점은 항상 밥과 함께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점심에는 김밥 전문점에 들렀습니다. 진수 씨가 여러 종류의 김밥을 주문했고 저는 처음으로 김밥을 맛보게 되었어요. 얇은 김에 밥과 다양한 재료가 말려있는 모습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어요. 바쁜 직장인들이 점심으로 많이 먹죠. 스페인에서는 점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식사를 즐기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빠르게 식사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음식의 질을 타협하지는 않죠. 김밥처럼 간편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선호해요. 저는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코끝을 자극했고 밥과 반찬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묘한 맛있는 조합이었어요. 이건 정말 맛있네요. 스페인의 피크닉 음식들보다 훨씬 복잡한 맛이에요. 오후에는 한국의 전통 차와 디저트를 맛보았어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쌍화차와 약과를 맛보았는데 이것 역시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쌍화차의 독특한 향과 약과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사 후에 디저트를 많이 먹나요? 서양처럼 디저트 문화가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문화가 있죠. 최근에는 서양의 디저트 문화가 유입되면서 카페 문화가 발달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식사 후 과일이나 차를 즐겼어요. 저녁에는 한국의 술집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와 함께 다양한 안주를 맛보았어요. 소주의 깔끔한 맛과 매콤한 안주의 조합이 독특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함께 즐기는군요. 스페인의 타파스 문화와 비슷하네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술만 마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반드시 안주와 함께 먹죠. 그리고 술자리가 길어지면 결국 어떤 밥으로 마무리해요. 술밥, 라면밥 같은 것들이죠. 이날 저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지만 모든 식사에는 밥이 중심에 있었어요. 밥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모든 한국 음식의 기본이자 중심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밥심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밥심은 한국인의 에너지와 의지, 그리고 생활력을 의미해요. 밥을 제대로 먹어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 생활 철학이기도 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스페인의 음식 문화와는 확실히 달랐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도 있었어요. 두 나라 모두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밥심은 특별했죠. 밥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과 정신까지 지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이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 미나 씨가 저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현대 음식 문화를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 치킨과 맥주, 그리고 밥을 함께 먹어보는 거예요. 치킨과 밥이요? 그게 어울리나요? 한번 먹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의 치킨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강남의 한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실내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테이블마다 치킨과 맥주, 그리고 작은 밥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스페인에서는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스페인에서는 치킨을 먹을 때 빵을 곁들이는 건 있어도 밥과 함께 먹는 경우는 없거든요. 한국 치킨은 다양한 맛이 있어요.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간장치킨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양념치킨을 추천해요. 매콤달콤한 맛이 밥과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우리는 양념치킨 한 마리와 맥주, 그리고 밥을 주문했습니다. 치킨이 나왔을 때 붉은색의 양념이 골고루 발라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미나 씨는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고 밥 한 숟가락을 떠서 함께 먹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치킨 한 입, 밥 한 입 번갈아 먹으면 돼요. 매운맛이 밥과 만나면 더 부드러워지고 깊은 맛이 나거든요. 저는 미나 씨의 방식대로 따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치킨의 매콤달콤한 맛과 밥의 담백함이 만났을 때 놀라운 조화를 이루었죠. 치킨의 매운맛이 혀를 자극하다가도 밥 한 숟가락을 먹으면 그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네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식의 조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매운 음식과 밥의 조합이 이렇게 완벽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치밥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든 결국 밥을 찾게 되죠. 그게 바로 밥심이에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빵이 주식이지만 빵은 대부분 음식의 동반자 역할을 하지 요리의 중심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밥은 달랐습니다. 밥은 모든 음식의 중심이었고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밥에 집착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모든 음식에 밥이 꼭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하네요.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존재죠. 밥 먹었어? 라는 질문은 단순히 식사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표현이기도 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가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치킨과 밥을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 같아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지만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는 타파스를 나누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죠.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도 음식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식을 통해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밥 먹었어? 라는 질문에는 너를 걱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치킨을 다 먹은 후 우리는 공깃밥을 양념 소스에 비벼 먹었습니다. 이건 역시 새로운 경험이었죠. 밥알 하나하나에 양념 소스가 스며들어 풍부한 맛을 냈어요. 이렇게 먹으면 정말 한 알도 남기지 않게 되네요. 스페인에서는 음식을 남기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그런가요? 네, 특히 밥은 한 알도 남기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여겨요. 농부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치킨과 밥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음식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밥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 정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미나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음식에 밥이 어울리나요? 거의 대부분이요. 심지어 피자나 파스타를 먹을 때도 밥이 당기는 한국인들이 많아요. 밥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뜻이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경험이었던 치밥의 맛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다양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밥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호텔 조식에서 자연스럽게 한식을 선택했고 밥과 미숫국, 김치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조합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하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미나가 운영하는 퓨전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강남의 한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그녀의 레스토랑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살린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미나 씨는 제게 레스토랑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작은 실험실이자 놀이터예요. 한국 전통 음식과 서양 요리를 결합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있죠. 주방으로 들어가니 셰프들이 바쁘게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저를 주방의 중앙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주력 메뉴인 불고기 밥버거를 선보였어요. 이게 제가 개발한 밥버거예요. 햄버거 빵 대신 밥으로 만든 번을 사용하고 패티 대신 한국의 전통적인 불고기를 넣었죠.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창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밥으로 만든 번 사이에 간장 양념의 불고기와 신선한 야채가 들어있었어요. 처음 보는 형태의 음식이라 참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이렇게 재해석하다니 대단하네요. 스페인에서도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혁신적인 경우는 드물어요. 미나 씨는 밥버거를 조심스럽게 자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정수는 밥이에요. 그래서 밥을 중심으로 서양의 요리 기법을 접목시키면 한국인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친숙하면서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할 수 있죠. 저는 밥버거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삭한 밥번과 부드러운 불고기의 조화가 놀라웠어요. 간장 양념의 달콤 짭짤한 맛과 신선한 야채의 아삭함, 그리고 밥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스페인의 파에야나 이탈리아의 리소토처럼 쌀을 사용하지만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이걸 우리 레스토랑에도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반응이에요. 한국 음식의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점심시간이 되자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직장인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미나의 퓨전 요리를 맛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특히 불고기 밥버거는 가장 인기 있는 메뉴였습니다. 외국인들도 밥버거를 좋아하나요? 처음에는 생소해하지만 한번 맛보면 대부분 반해버려요. 밥이 주는 포만감과 불고기의 풍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거든요. 요즘은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서 일부러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요. 저는 주방에서 미나 씨와 함께 밥버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밥을 동그랗게 빚어 기름에 살짝 구워 바삭하게 만드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불고기는 간장, 설탕, 배즙 등을 활용해 달콤 짭짤한 맛을 내고 여기에 신선한 야채를 더해 완성했습니다. 요리 과정에서 미나 씨는 계속해서 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국 요리에서 밥은 그냥 곁들이는 음식이 아니라 주인공이에요. 밥이 맛있어야 음식 전체가 맛있다고 느끼죠. 점심 식사 후 미나 씨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고 여러 나라의 핀이 꽂혀 있었어요. 이건 제 밥버거 프랜차이즈를 열 계획이 있는 도시들이에요. 이미 도쿄, 베이징, 뉴욕에 지점을 열었고 다음은 런던과 파리, 그리고 바르셀로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스페인의 제 고향 도시였기에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러자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좋은 파트너가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스페인 요리와 한국의 밥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파에야의 풍미와 한국의 밥 문화가 만나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올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미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레스토랑에서 한국의 밥 문화와 스페인의 요리를 결합한 메뉴를 개발하면 어떨까요? 불고기 파에야 같은 것 말이에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두 나라의 음식 문화가 만나면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탄생할 거예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의 고추장을 활용한 스페인식 소스, 김치를 넣은 파에야, 불고기를 활용한 타파스 등등.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접목시키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겨우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밥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음식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특히 불고기와 밥버거의 조합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의 밥 문화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구나.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나누는 방식인 거지. 그리고 이 철학을 제 요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펴고 한국의 밥 문화와 스페인 요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메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미나의 밥버거에서 영감을 받아 저만의 독특한 퓨전 요리를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밥심과 스페인의 정열적인 맛이 만나면 분명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한국의 식문화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밥과 국,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을 찾게 되었고, 점심에는 김밥이나 비빔밥을 즐겨 먹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식습관이 변화하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평소처럼 한식 조식을 먹으려는데 특별한 이벤트로 한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양식 아침 식사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토스트와 계란, 베이컨 등 평소 스페인에서 즐겨 먹던 음식들이었지만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꾸역꾸역 먹다가 저는 호텔 직원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왜 한식이 없나요? 오늘은 특별 이벤트 날이라 서양식 메뉴만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스트를 먹으며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 밥이 그리운 거구나. 아침 식사 후 저는 미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밥을 못 먹었더니 뭔가 허전하고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마르코, 당신도 이제 한국인의 밥심을 경험하고 있군요. 밥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느낌 말이에요. 그제야 한국인이 그토록 강조하는 밥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날 오전, 저는 서울의 전통시장을 혼자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 재료들을 구경하며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을 눈여겨보았어요. 특히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장아찌, 나물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의 한 할머니께서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외국인인데 우리 반찬에 관심 있나 보네? 네, 한국 음식 공부하고 있어요. 특히 밥과 함께 먹는 반찬들이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몇 가지 반찬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간장에 절인 고추장아찌, 고소한 참기름 향이 나는 시금치나물, 그리고 알싸한 맛의 총각김치까지. 모두 밥과 함께 먹으면 환상적인 맛을 내는 반찬들이었어요. 밥은 그냥 먹으면 심심하지만 이런 반찬들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맛이 된다네. 점심때가 되자 저는 광장시장 안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있었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백반을 주문했어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오는 한국의 정통 식사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소박하면서도 다양한 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계절에 맞는 여러 가지 반찬들, 저는 천천히 식사를 음미하며 각 재료의 맛과 밥과의 조화를 느껴보았습니다. 스페인의 식사는 이렇게 다양한 맛을 한 번에 경험하기 힘든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보통 한 가지 요리를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파에야면 파에야, 스튜면 스튜. 하지만 한국의 식사는 달랐습니다. 한 끼 식사의 다양한 맛과 텍스처를 경험할 수 있었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차 문화를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전통 찻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차와 함께 다양한 한과를 맛보았습니다. 매화차의 향긋한 향기와 약과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특별한 경험이었죠. 찻집의 주인이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밥심이 중요했어. 아무리 바빠도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가라는 말도 있어. 왜 그렇게 밥이 중요한가요? 쌀 농사가 우리 민족의 주요 생업이었으니까. 쌀은 생명이고 에너지였어. 그리고 밥상을 함께 하는 것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지.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했거든요. 다만 그 중심에 있는 음식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스페인의 가족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죠. 특히 주말마다 모여서 함께 만들어 먹던 파에야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곧 특별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밥과 스페인의 파에야는 형태는 다르지만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슷했다는 것을요. 저녁에는 미나와 함께 한국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여전히 밥이 중심이었지만 그 주변의 음식들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미나,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한국인들이 왜 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고 역사죠.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밥은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루죠. 매운 음식을 먹을 때도 짠 음식을 먹을 때도 밥이 있으면 균형이 잡혀요. 그게 바로 한국 음식의 특별한 점이에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다음날 있을 해외 출장 계획을 검토했어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요리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했는데 갑자기 문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 음식을 찾을 수 있을까?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밥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밥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한국의 밥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밥 없인 하루를 못 살 것 같은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이내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저도 진정한 밥심을 경험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미나 씨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열어보니 휴대용 전기밥솥과 몇 가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국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게 준비했어요. 호텔에서 간단히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도 밥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내용을 구상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음식 트렌드와 한국 음식의 세계화 가능성이었어요. 제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국의 밥 문화가 어떻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바로 미나가 준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었어요. 간단한 장치였지만 완벽한 밥이 완성되었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비해온 김치와 장조림을 곁들여 먹으니 마치 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야 밥을 제대로 먹는 기분이 들었죠.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밥에 집착한 적이 없었는데 스페인에서는 빵이 주식이지만 빵에 대한 애착이 이 정도로 강하진 않았거든요. 한국의 밥 문화는 분명 특별했고 한식에 제 자신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제 요리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세계 각국의 유명 셰프들이 모여 최신 요리 트렌드와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제 발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자신감 있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놀라운 음식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밥심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한국의 식사 문화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자 생활 방식입니다.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미나 씨의 불고기 밥버거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과 서양의 패스트푸드 문화가 만났을 때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밥버거는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전통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형태로 재탄생한 혁신적인 음식입니다. 발표 중에 저는 현장에서 직접 간단한 밥버거 시연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재료들로 밥을 동그랗게 빚어 구운 후 그 사이에 불고기와 야채를 넣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고 시식 기회를 제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햄버거가 아니에요. 한국의 밥 문화와 서양의 패스트푸드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음식 경험입니다. 밥이 주는 포만감과 불고기의 풍미가 만나면 기존의 햄버거와는 전혀 다른 만족감을 줍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셰프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 체인 소유주인 마이클은 매우 흥미로워했어요. 이 밥버거 콘셉트가 정말 흥미롭네요. 뉴욕의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비즈니스를 해볼 생각 없으세요? 물론이죠. 한국의 밥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거든요. 컨퍼런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뉴욕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정통 한국 음식점들을 탐방하며 한국 밖에서도 얼마나 한국 음식이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비빔밥 파는 한 레스토랑에서는 줄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박 씨라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한국 음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 드라마, K-팝, 그리고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음식의 인기도 함께 상승했죠. 맞아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의 창이죠.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마이클과 함께 그의 레스토랑 중 하나에서 시험적으로 밥버거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우리는 클래식 불고기 밥버거뿐만 아니라 뉴욕 스타일로 재해석한 쉬림프 밥버거와 베지테리언 옵션인 김치 두부 밥버거도 준비했죠. 한국의 음식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진정한 음식 문화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SNS에 밥버거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졌어요.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당신과 정식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고 싶네요. 글로벌 밥버거 체인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이클의 제안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 음식을 체험하러 온 여행자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 음식의 정통성을 존중하면서도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한국 음식 문화를 연구하고 알리는데 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은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본적인 계약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제가 뉴욕을 떠나기 전 우리는 글로벌 밥버거의 기본 메뉴와 브랜딩 전략까지 구상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미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뉴욕에서 밥버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와, 정말요? 그런데 스페인은요? 물론 스페인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 목표가 생겼어요. 한국의 밥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죠. 미나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 아니라 마르코 씨가 한국 음식의 매력을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 우선 마드리드의 첫 번째 글로벌 밥버거 지점을 열고 점차 유럽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었어요. 한국 음식의 맛과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그란비아 거리에 위치한 글로벌 밥버거는 개업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쌀과 현지에서 재배한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다양한 밥버거 메뉴는 스페인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스페인 손님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밥심인가요?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에너지와 행복의 원천이에요. 처음에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밥심이라는 단어는 점차 마드리드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행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밥심을 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전통적인 스페인 음식점 주인들은 제가 스페인 음식 문화를 배신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특히 제 예전 멘토였던 안토니오 셰프는 매우 실망한 기색이었습니다. 마르코, 넌 스페인의 가장 유망한 셰프 중 한 명이었어. 왜 우리 전통을 버리고 이런 이국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지? 안토니오, 저는 우리의 전통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포용하고 있는 거죠. 음식은 국경을 초월하는 언어예요. 저는 한국 음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제 밥버거를 맛본 후에는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맛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스페인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새로운 것에 열려 있어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글로벌 밥버거는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한국 문화의 밤을 개최하고 한국어 강좌와 김치 만들기 워크숍도 운영했어요. 레스토랑 한쪽에는 작은 한국 서적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의 밥 문화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정과 배려의 문화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유명 요리사가 제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밥버거를 맛본 후 감동한 듯 했어요. 마르코 씨, 당신은 한국 음식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네요.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의 영혼을 존중하면서도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바예요. 문화적 전유가 아닌 진정한 문화 교류와 존중이죠. 비즈니스는 점점 확장되어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그리고 세비야에도 지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 특화 메뉴도 개발했어요. 발렌시아에서는 파에야에서 영감을 받은 해물 밥버거를, 안달루시아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지중해식 밥버거를 선보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간의 대화를 창조하고 있어요. 제가 직원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말이었죠. 2년이 지난 후 글로벌 밥버거는 유럽 전역에 15개의 지점을 가진 성공적인 체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나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나, 내가 한국 음식의 본질을 잃지 않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싶어요. 스페인에 와서 우리 레스토랑을 평가해줄 수 있을까요? 미나는 기꺼이 동의했고 한 달 후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지점을 돌아보며 솔직한 피드백을 주었어요.
마르코, 당신이 한국 음식의 진정한 대사가 되었네요. 하지만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밥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밥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식사의 중심이자 영혼이에요. 미나 씨의 조언을 받아들여 저는 밥 경험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밥을 짓는 과정을 보여주는 오픈 키친도 도입했어요. 또한 각 테이블에 한국식 밥그릇과 수저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방식도 문화의 일부예요. 한국에서는 수저로 밥을 먹고 밥그릇을 손에 들지 않아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미나 씨의 방문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글로벌 밥버거는 단순한 음식점 체인을 넘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요리사들을 초청해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한국의 식재료 생산자들과 직접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한 음식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국경을 넘고 있어요. 밥 한 그릇이 만드는 문화적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글로벌 밥버거가 5주년을 맞이하던 해, 저는 다시금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제대로 된 한식 교육을 받기로 한 거예요. 3개월간의 안식월을 통해 한국의 전통 요리사들에게 배우고 다양한 지역의 음식 문화를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밥 없인 못 살아가 제 삶의 모토일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던 시간들이었죠. 제가 출국 전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고 이제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나 씨의 주선으로 전통 한식 명인들과 만났습니다. 종가의 비법으로 내려오는 김치 담그는 법부터 궁중 음식의 정교한 기술까지 저는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배웠어요. 할머니, 혹시 밥이 이렇게 맛있는 비결이 따로 있나요? 비결은 마음이야. 밥을 지을 때 정성을 다하고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짓는 거지. 그 순간 저는 한국 음식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표현하는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3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재현하는 셰프가 아니라 한국 음식의 철학과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글로벌 밥버거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거예요. 레스토랑의 컨셉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이제는 밥버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했죠. 식사 전에는 작은 밥그릇에 담긴 쌀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며 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작은 쌀, 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에게 에너지와 행복을 줍니다. 한국 사람들이 밥심이라고 부르는 이 힘을 오늘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밥상 경험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였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밥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다양한 반찬과 함께 밥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제공했어요. 손님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밥을 한 숟가락 먼저 먹는 한국의 식사 예절도 배웠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 주는 단순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한국 음식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성장을 치른 후 글로벌 밥버거는 이제 세계적인 체인이 되었고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전 세계 50개 이상의 도시에 지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비즈니스의 성공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날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 음식 페스티벌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나 씨와 재회했고 그녀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단순히 한국 음식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마르코, 당신이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맛과 의미를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저는 밥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중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경험을 회상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문화와 문화를 잇는 고리라는 것을 말이죠.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같은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주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제 한국인이나 다름없어요. 그 말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인 셰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리고 있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 제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 맨 처음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밥 없인 못 산다라고 이제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여정이 제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고, 이제 저는 그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문화와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기도 하죠. 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밥심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할 것입니다. 밥심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으니 말이죠. 한 중년 여성이 의료진의 손을 잡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그의 절규를 들은 의료진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퉁명스럽게 대답하는데요. 오늘은 가슴 아픈 시련을 겪고 먼 길을 돌아 다시 희망을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 루마니아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리사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희망을 잃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 한국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그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찾아온 이곳에서 그녀는 믿기지 않는 회복과 구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리사의 삶을 바꿔놓은 이 특별한 여정,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온 리사입니다. 다들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루마니아가 이름은 유명한데 사실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뱀파이어의 나라 정도로만 아시려나요? 루마니아는 동남 유럽에 속해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헝가리 옆에 위치해 있고 유럽 특유의 분위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나라이죠. 사실 루마니아와 한국은 별로 교류가 없는 나라인데요. 그렇다 보니 제가 이렇게 여기 한국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평생 상상도 못했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또 가족을 꾸리며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일 뿐이었죠. 하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저의 삶은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비극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비혼을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커리어에 집중하며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커리어에 욕심이 많았던 저는 루마니아 최고의 트레이딩 마케터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너무나 바쁘다 보니 건강을 챙기기도 어려웠고 결혼이나 아이 같은 건 당연히 제 인생 계획에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삶은 언제나 놀라움으로 가득 찬다고 말했죠. 그 말처럼 인생은 정말 뜻밖의 방향으로 흐르더군요. 저는 바쁜 생활 중에도 운명처럼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죠. 결국 저는 제 인생의 가치관을 뒤집고 그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결혼 준비, 설레임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는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에 한 번뿐인 웨딩 사진 준비에 신혼집 꾸미기까지 설렘과 기대감으로 제 인생의 매일이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결혼 준비로 분주하던 어느 날, 저는 온몸에 가벼운 피로와 함께 배가 뻐근해져 오는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와 일로 바쁘니까 당연히 피곤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피곤은 언제나 제 친구였기 때문에 별로 놀라울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갔고 뜻밖에도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꿈만 같은 축복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러던 중 그 무렵 저는 회사에서 한 선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루마니아 내 저희 업계에서 꽤 유명하고 유능한 분이었어요.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까지 다양한 나라를 오가며 일을 해내던 전설 같은 분이셨죠. 저도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남들 모르게 존경심을 품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회사에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저는 그분의 소식을 수소문했고 얼마 전 자신의 아이의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어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한국? 다른 유럽 나라나 미국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유명한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니? 루마니아에선 한국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 저에게는 그 소식이 무척 의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하며 몇 번 들었을 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그냥 좀 신기했을 뿐 제 관심은 온통 결혼과 임신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흘려들었을 뿐이었지요.
그때만 해도 이 이야기가 제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준비하던 그때 그 행복했던 시절.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예비 신랑과 통화를 하며 즐겁게 출근길에 올랐던 저는 갑작스럽게 극심한 복통과 함께 심한 하혈이 일어나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처음으로 저를 찾아왔던 소중한 제 아이가 저를 떠난 것이었어요.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과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에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결혼과 새로운 가족을 이제야 꿈꾸게 되었는데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다니 오만했던 제 과거의 죗값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 삶이 한순간에 파편처럼 부서져 버린 것 같았어요. 슬픔을 이겨내려고 애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나 아이를 잃은 슬픔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저에게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산 과정이 끝나면 나아질 줄 알았던 복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조금 견디면 좋아질 줄 알았지만 복통은 오히려 점점 더 자주 저를 찾아왔고 심지어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면서 급기야는 제 일상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또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몇 시간의 긴 대기 끝에 겨우 진료실에 들어간 저에게 돌아온 것은 단순한 진통제 처방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자기들은 지금 너무 바쁘다고만 하면서 제 말을 듣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검사는 고사하고 그냥 쉬면 나아질 거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이 복통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어 더 심도 있는 검사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단 한 가지 사실이었죠. 루마니아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설득해 진단을 받는 일은 흔치 않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결국 진통제를 손에 쥔 채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루마니아에 살면서 나름 자부심이 있게 살아왔어요. 루마니아에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무료거든요. 평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의료비가 많이 들지 않는 만큼 지원이 부족하고 치료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늘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 삶에 이런 일이 닥치고 나니 이 시스템에 대해 점점 더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산 후에도 제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복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빈번하고 더 강하게 저를 괴롭혀왔죠.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며 깨기 일쑤였고 출근길이나 퇴근길 중간에도 갑작스러운 현기증으로 걸음을 옮기기 힘든 적도 많았어요. 하루 종일 무기력감과 피로에 시달리며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아프고 지치곤 했습니다. 정말 저답지 않은 컨디션이었어요.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일 욕심이 많았던 저였기에 체력 하나는 언제나 자신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고통의 원인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스트레스성 복통이라는 말과 함께 처방된 진통제 몇 알뿐이었어요. 의료진들은 오히려 제게 일을 줄이라고 잔소리를 하고 제가 호소하는 증상이 무엇이든 간에 앵무새처럼 그냥 무조건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만 말할 뿐이었어요. 제게 제대로 된 검사조차 권유하는 의사 한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저의 고난의 시간은 이어졌습니다. 매번 몇 시간을 기다려 진료실에 들어갈 때면 이미 그때부터 피곤함에 가슴이 턱 막힐 정도였기에 이윽고 저는 제게 찾아왔던 임신과 유산이 하나의 저주처럼 느껴지기까지 시작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남들도 꽤나 많이 겪는다는 그 유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고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의료진들의 대응이었어요. 제가 식은 땀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어도 간호사들은 무심하게 접수하세요, 기다리세요, 심지어는 난동 피우지 마세요 등의 가슴 아픈 말을 던질 뿐이었지요. 그렇게 힘겹게 대기가 끝나고 나서 의사를 만나더라도 그 긴 대기 끝에 받은 대답이 언제나 귀찮다는 듯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뿐이었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쯤 되니 진심으로 루마니아의 의료 시스템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이 비효율적이고 끔찍한 의료 시스템이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건지 어이가 없을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으로 찾아왔던 비극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윽고 제 삶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계속되고 병원에서는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체력이 벅찼던 것도 있지만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신랑과 함께 드레스를 입어보러 갔던 날이었어요. 날이 추워지고 있을 때였던지라 옷을 두껍게 입고 있었던 저는 드레스를 입기 위해 겉옷을 벗었죠. 그런데 그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다른 사람인 것 마냥 퉁퉁 부어버린 몸과 얼굴, 그리고 창백하고 푸석한 피부를 한 낯선 모습에 제가 거울 속에 서 있더라고요. 게다가 완전히 축 늘어진 눈과 입꼬리, 제 얼굴에는 한껏 지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미래를 꿈꾸는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거울 속에 비친 것은 고통과 피로에 짓눌린 제 모습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지금 고르고 싶은 웨딩드레스가 없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새 상품이 들어오면 다시 골라보겠다는 말을 간신히 남기고선 예비 신랑의 차를 타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비 신랑은 가엾게도 제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을 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 길로 집에 돌아간 저는 펑펑 울다 또 다시 진통제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상태가 나아지긴커녕 점점 악화되어 급기야는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더부룩했고 그게 싫어 끼니를 걸렀다가 먹었다가 했더니 위염과 식도염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몸 상태가 악화될수록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결국엔 결혼 준비도 더 이상 이어나갈 힘이 없었죠. 몸과 마음이 지치니 사랑도 식는 것 같은 기분이더군요. 제 미친 듯한 히스테리에 예비 신랑과도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어 저는 결국 그에게 결혼을 잠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결혼을 미루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던 중 모처럼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몇 달 전 한국으로 아이의 치료를 위해 떠났던 그 선배의 소식이었어요.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 아이가 루마니아에서와 다르게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선배도 다행히 퇴사를 철회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회사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선배의 회복 소식을 들은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고 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를 작은 희망이 싹 트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은 물론 나도 곧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저렇게 작은 아이도 살아나는데 나도 금방 나아질 거야. 아픔은 잠시뿐일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듯 했죠. 이 희망을 품고 저는 마지막으로 다른 병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곳은 중국 사람이 하는 병원이었어요. 진료실에 수많은 자격증을 걸어놓은 글을 보자니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특히 그 선배가 한국 의사를 만나고 희망을 찾았다고 했으니 왠지 중국 의사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모처럼 다시 들뜬 마음으로 그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다양한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간의 어려웠던 시간이 이렇게 빛을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가 하자는 모든 검사를 했어요. 물론 비용은 비쌌죠. 정말로 비쌌어요.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 다시 예전에 건강하고 행복했던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 따위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회사에 휴가를 내놓고 손꼽아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윽고 당일 아침이 되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을 향해 나섰습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점은 있었어요. 분명 하루 전에 예약 확인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혹시 몰라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계속 통화 중이어서 그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예약 시간에 맞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건물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병원이 하루 아침에 폐업 간판을 걸고 깡그리 가구 하나 없이 건물을 비워버린 상태였거든요. 저는 멍하니 유리문 안으로 보이는 공허한 병원 내부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병원 앞에는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와서 웅성대고 있었죠. 연신 시끄럽게 울려대는 벨소리, 저 안에 벽에 달려있는 전화기 한 대만이 애처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결과 저는 한없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의료 시스템을 그리고 이 나라의 공적인 인프라를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건강도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온 세상이 캄캄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까지 한바탕 시달리고 온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심한 복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더군요. 미칠 듯한 복통과 온몸이 쑤시는 몸살에 진통제를 한 움큼 집어삼켰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윽고 잠이 들려던 찰나에 갑자기 다리 사이가 뭉근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순식간에 하혈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진통제와 수면제 탓에 정신이 아득해져 오고 있었던 저는 결국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일찍 집에 돌아온 가족들이 저를 발견해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혈압이 떨어지는 저를 보며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에 더 큰 병원으로 옮겨주길 요구했지만 의료진의 대답은 아직 위급 상황은 아니니 집에서 휴식하다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다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큰 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그러자 의료진은 피곤하다는 듯 귀찮은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죠. 정말 당장 응급검사와 응급치료를 원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 거라고 말이지요. 부모님이 받아든 견적서를 뺏어들어 살펴본 저는 또 한 번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사기를 당하며 돈을 크게 잃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렇게 큰 돈은 부모님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고 저 또한 그런 신세를 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안 되고 저 또한 빚을 내야 할 수준의 치료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치료비를 지불한다 해도 과연 제가 이런 무책임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어쩌면 이건 그냥 죽으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보다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실망감과 함께 모든 신뢰가 무너져 내려 결국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아무도 원인을 아는 이가 없었고 비싼 진료비도 내지 않는 주제 뭐가 불만이냐는 듯한 의료진들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병원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장기 휴가를 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회사에도 휴직계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회사는 제가 유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병가를 내고 있는 데다가 이미 한국에서 아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선배가 휴직 중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저까지 장기 휴직을 줄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짧게 며칠 더 병가를 쓰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쉴 거라면 회사와 본인을 위해 퇴직을 고려하라는 말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회사마저 날 버리다니.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에 무기력하게 사표를 작성하던 그때 같은 팀 동료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오더니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더군요. 저는 애써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만 사실은 안 괜찮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머뭇대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한국에 갔다는 그 선배에게 연락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그 선배의 아이도 루마니아에서는 병명을 찾지 못하고 떠돌기만 했는데 한국에 아는 외과 교수가 있어서 그를 찾아간 거고 한국의 의료 기술이 루마니아보다 훨씬 발전해 있어서 곧바로 병명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는 제게 저만 괜찮다면 그 선배에게 대신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결혼, 건강, 회사까지 모든 걸 다 잃은 저에게는 더 이상 체면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박에 제발 그래달라고 말했죠. 무엇보다도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르게 나도 한국에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말이에요. 곧 동료는 선배와 연락이 닿았고 그 선배는 저를 위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조용히 위로의 말을 전하며 자신도 절망에 빠져 있었던 때 한국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았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긴 말 할 것 없고 그냥 일단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보지 않겠냐고 말이죠. 사실 이렇게 첫 통화부터 무작정 한국에 와보라고 할 줄은 몰랐던 터라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상황이었으니까요. 한국까지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서의 치료 비용도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정한 얼굴로 제게 의료 사기를 쳤던 그 중국인 의사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나 선배는 자신의 휴직 때문에 제가 휴직을 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가진다며 자신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자기가 비행기 값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지만 선배는 한사코 제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성화였습니다. 결국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은 그냥 이대로 거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저는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결국 인터넷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한국에서 치료받고 941생으로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빠른 진단과 정확한 치료로 인해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모든 이들의 간증을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이 그동안 제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수준이라는 점을 점점 깨닫게 되는 시점이었어요. 밤을 지새워 그 후기들을 읽으며 저는 그동안 절망 속에 죽어버렸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안에서 다시 일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 끝에 저는 아침 일찍 날이 밝자마자 예비 신랑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내가 너에게 꼭 돌아갈 테니 나를 기다려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 제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곧이어 미친 듯이 전화가 왔지만 저는 그의 전화를 거절하고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한국에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선배는 기뻐하며 저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공항으로 가는 길, 제 마음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복잡했습니다. 선배의 도움과 인터넷 서치를 통해 여러 병원을 조사했고 제 상태에 맞는 곳을 찾아 예약까지 마쳤으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설렜지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무모하게 한국까지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도 혼란스럽긴 매한가지였죠.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예비 신랑의 사진을 보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항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공항에서부터 병원까지 체계적인 안내가 이어지며 저는 내심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통역 서비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덕에 큰 어려움 없이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순식간에 접수와 진료 일정이 잡히고 저는 마치 저를 기다려준 듯한 병원 시스템에 신세계를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루마니아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딴판이었죠. 긴 여정 속에 조금 지친 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를 수도 있겠다는 기대와 희망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료실에서 선배의 소개를 통해 의사 선생님을 만난 순간 저는 뭔가 분위기부터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가 루마니아에서 겪었던 고통과 오랜 방황의 시간을 세세히 묻고 기록하며 제 상태에 맞는 정밀한 검사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한 건인 것 같다며 빠르게 다른 과 의사들과의 협진 의뢰를 요청해 주었어요. 증상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스트레스 아닐까요? 하고 말해오던 그동안의 루마니아 의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동안 수많은 병원에서 대수롭지 않게 다루어졌던 제 증상이 한국에서는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들며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여러 검사 과정을 제가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진행해주면서도 저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며 누구보다도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낯선 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루마니아에서처럼 몇 주의 기다림은커녕 겨우 하루 만에 나온 결과였어요. 긴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복통과 무기력함의 원인이 밝혀졌고 저는 드디어 제 병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알고 보니 저에게는 자궁기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임신과 유산을 겪으면서 이로 인해 복합적인 외과적 증상이 발현되었던 것이었죠. 즉 단순히 청진기만으로 대충 짚어보고 알 수 있다거나 한 과의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서름과 감정이 북받치며 이렇게 하루 만에 알 수 있었던 것을 어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건지 한탄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애써 이를 억누르며 의사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한국의 의료진분들은 저에게 회복을 위한 치료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곧 치료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회복될 것이며 예상되는 치료 기간까지도 알려주었어요. 이런 게 가능한지도 몰랐던 저는 정말 유럽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감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치료가 진행되었고 병원 의료진들의 세심한 치료 덕분에 제 상태는 눈에 띄게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창 치료가 잘 진행되어 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치료 중 갑작스러운 쇼크가 찾아오면서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된 것이었죠. 전신의 통증과 함께 설마 이렇게 또 다시 죽음의 위기로 가는 건가? 하며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던 저에게 한국 의료진은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여 제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주겠다고 제게 약속했습니다. 이전에 루마니아에서였다면 다른 응급 상황이 먼저니까 기다리라고만 했을 상황이었겠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순식간에 원인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진행하며 신속하게 저를 안정시켜 주었어요. 그들의 헌신적인 대응 덕분에 저는 또다시 구사일생으로 위기 상황을 넘기게 되었죠. 그렇게 간신히 응급수술을 마친 저는 회복실에서 간신히 눈을 뜬 채 비몽사몽한 상태로 병실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 천사가 보였거든요. 내가 죽었나?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천사는 허상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바로 제 예비 신랑이었던 겁니다. 그토록 힘들고 두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기쁨에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동료가 그에게 연락을 했고 그가 수소문을 해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저를 안아주며 그는 눈물로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얼른 나와서 결혼식을 올리자 라고 말이에요. 한창 아플 때엔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던 그 결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로 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진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번에 발생한 쇼크로 인해 그동안 찾지 못했던 진짜 원인까지 모두 제거하였으니 이제는 회복에만 집중하면 100% 완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희망, 오직 희망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을 시간이 도래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또 열심히 회복하며 이윽고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들, 진심으로 저를 돌봐준 한국의 의료진과 스태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희망을 되찾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매번 세심하게 케어해주고 배려로 지지해준 의료진의 따뜻한 모습에 감동한 저는 이곳에서의 시간을 다시금 떠올리며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미소 지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제 모습에 의료진들도 따뜻한 응원을 건네주셨지요. 실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인간적인 면모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밀려드는 애정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 깨달은 것은 단순히 빠르다, 정확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제 삶을 존중하며 환자로서 아닌 한 사람으로 저를 대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고통이나 아픔은 물론 한국에 오기 전까지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불안과 의심은 이제 씻은 듯이 사라졌고 오히려 그 세심한 케어와 헌신으로 인해 깊은 감사와 감동만이 남은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예비 신랑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으니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자고 말해주었지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사랑과 희망을 담아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함께 다짐하며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제게 준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저는 루마니아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생겼어요. 분명 저처럼 어딘가에선 누가 또 절망의 순간을 겪고 있을 테니까요. 그에게 죽음의 순간에 구원받았던 제 이야기를 전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꾸준히 제 경험담을 SNS와 블로그에 공유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진심 어린 찬사와 함께 알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어요. 한국이 제게 준 것은 새삼 그 자체니까요. 이제 제 삶은 새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던 제가 아닌 앞으로의 행복을 꿈꾸는 저만이 남았어요. 다시 결혼을 준비하며 모든 아픔이 앞으로의 행복을 더 빛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저는 사랑과 희망이 담긴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네, 오늘의 사연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연을 읽으며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는데요. 그녀가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며 한국에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